예, 이 사기라는 거는 적어도 동양 세계에서는 굉장한 보편성을 갖고 있는 텍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들었지만 우리나라 판소리 5마당에 모두 이제 사기 대목이 들어간다 저도 처음 들었는데 그럴 만큼 당연히 일본민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책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알고 찾아본 것만큼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뭐 많이 들으셨던 얘기지만 우선 일본과 사기를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일본의 국민 작가라고 하는 시바루 타로입니다. 시바루 타로는 이름이 성이 사마인데 원래 성은 후쿠다 데이이치라는 사람인데 처음에 히트쳤던 책이 유방과 항무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이 태사공 사마천을 따라가기 아득히 멀다 해서 이름을 갖다가 우리 한자로는 읽으면 사마 요태랑 일본 발음 시바류타로라는 이름으로 개명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일본 사람 물어보면 책은 아닌 것 같더라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 사람을 시작으로 일단 이건 근데 자기의 전래 시기에는 적어도 6세기 중반 정도에는 전래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전래가 됐을 수도 있었지만 적어도 일본 문헌에 의한 흔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태평기라는 책이 있는데 일본이 보통 일본에는 이제 내란이 굉장히 많았던 나라인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내란이 2번 있었다 그러면은 일본의 이제 일왕이라고도 하죠. 일본에서 이제 넨노 천황가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거의 60년 가까이 싸우게 됩니다. 근데 그걸 남북조 시대라고 그러는데 일본의 남북조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때 태평기라고 일본 남북조 시대를 다룬 책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도 읽어보진 않았더라도 이름을 다 아는 책입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중국 고사가 62개가 나오는데 30개가 절반이 사기에서 인용이 됐을 정도로 일본 사람한테도 이미 굉장히 익숙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남북조 시대는 우리나라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고려말에 해당이 되거든요. 또 묘하게 끝나는 게 1392년에 끝나요. 조선왕조가 열리는 해에 같이 끝나는데 그래서 60년 정도 멀어지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황산대첩, 홍산대첩 최영 장군이나 이성계가 이뤘던 대승리 왜구들 근데 이 남북조 시기에 밀려났던 일본 무사들이 왜구가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어쨌든 그런 겹칩니다. 그래서 물론 이 태평기는 이제 그 후의 역사서긴 한데 여기 나오는 것 중에서 거의 고사성어의 절반이 사기에서 나왔다라고 할 정도로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퍼졌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사기가 그 정도 퍼져 있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인용을 했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무로마치 시대라고 라는 시대가 일본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죠. 관동관령이라는 벼슬이 있습니다. 근데 관동관령은 어마어마한 벼슬입니다. 벼슬이 어느 정도냐면 일본 가보신 분 알죠? 칸사이랑 칸토로 나눠져 있죠. 칸토는 그러니까 칸토로 관동 한쪽으로는 관동인데 도쿄 일대를 갖다가 모두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쪽 관석 교토 나라 오사카 여기를 제외한 이쪽 동쪽 지금의 도쿄랑 요코하마 이 일대를 모두 다스리는 관직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일본에서는 쇼군 다음 일왕 넨노를 제외한다고 그러면은 쇼군 다음에서 일본에서 권력서열 3위 안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직책입니다. 그런데 이 직책에서 관동관령이었던 우에스게 노리자라는 사람이 학교의 교과서에 사서, 육경, 노자, 장자, 사기를 기본 텍스트로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이상으로 많이 퍼져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쿠가와 이에야스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제 너무 유명한 인물인데 이 양반이 그 죽은 데가 쓴푸란데요. 지금은 시즈오카란 데입니다. 시즈오카란 데인데 도쿄에서 나고야 쪽으로 가시다 보면 있는 그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도시인데 쓴푸란 도시인데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죽은 데가 쓴푸라는 데예요. 에도에서 죽지 않았어. 에도 죽지 않아 거기서 죽었는데 거기서 갖고 있었던 그 자기 소장 도서를 갖다가 에도로 옮겨라 그랬는데 그 안에 있는 책 중에서 사기가 있었어요. 뭐 전부는 아니었는데 어째 자기의 일부를 에도로 옮기라 유언장이 있었죠. 그 다음에 미토 우몬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인물인데 토쿠가와 가문의 일족이 근데 저거는 자기 굉장히 별명도 많고 그 지금 중국 우리나라로 치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비유가 안 되는 사람인데 어쨌든 굉장히 다이묘이자 팔방미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백의열전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누구죠? 김득신이 그렇게 백의열전을 뭐 하도 많이 외워가 있다시피 해가지고 그 뭐지 집에 있는 하인도 그 백의열전을 외웠다 뭐 할 정도인데 이분도 이 백의열전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 팔방미인이냐면은 그 일본 라면의 원조라고도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가 인스턴트 라면이 아니고 일본 라면 있죠. 이렇게 큰 그릇에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일본 라면을 라면하는 면 그러니까 짜장면 면이랑 똑같죠. 짜장면, 짬뽕 이것도 사실 소스랑 국만 다르서 면은 같지 않습니까? 노란 그 면. 그 면을 처음으로 그 일본에 가지고 온 인물이라고 할 정도로 그 일본의 그 대중 만화라든가 뭐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데 굉장히 드라마라든가 굉장히 유명한 인물 일본에서는. 그래서 특별히 뭐 이렇게 무사라든가 이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굉장히 박학다식하고 여기저기 관심 굉장히 많았던 굳이 말하면 뭐 정약용하고 비슷하고 근데 이 양반은 이제 영주였으니까 신분은 정약용보다 훨씬 위기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인물인데 이 양반 또 어쨌든 사기 굉장히 매니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대일본사라는 저번 때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기전체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대일본사라는 일본 역사서를 편찬을 하는데 그것도 기전체로 편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김성탄 교수님께서 김성탄 얘기를 하시면서 명대 소설에 대한 평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에도 시대 일본 문학은 그 바로 전 시대의 명나라 문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명나라 문학은 뭐 아까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 삼국연의, 서유기, 주호지, 봉신방 등 이 소설들이 유명한데 이 소설들의 원형은 자기죠. 중국 무협지의 원형은 이제 유함열전하고 자경열전이라고 할 정도로 소설에 대한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기도 일본 에도 시대 때 굉장히 이제 일본 그 당시 사무라이 그 당시 일본 사무라이는 이제 무사라기보다는 뭐 이제 우리나라 선비 정도로 보는 게 더 적합할 텐데 이제 전쟁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널리 퍼져서 일으켰습니다. 특히 능치룡이라고는 사기 평림이라는 책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메이지 일왕도 이걸로 제왕하고 공부했을 정도로 일본 지식인들한테 필독서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나온 판본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게 남송시대에 있었던 거라고 그래요. 남송시대가 그래서 남송이 그 송나라 때가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기 시작했죠. 물론 목판 인쇄이긴 합니다만 그 인쇄로 찍힌 것이 일본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이 이제 보물로 이렇게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어떤 고승이 갖고 있었는데 이 판본이 일본의 유명한 전국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한 군사 중에 하나인 나오에 까네스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요즘에 그 태종 이방원 보고 계신가요? 예, 태종 이방원. 그게 원래 이제 일본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NHK 대하 드라마가 있어요. NHK가 유일하게
드라마를 딱 하나 하는 게 있는데 역사 드라마들을 합니다. 근데 그 특히 예전에 그 뭐지 정도전나 태종이방원 같은 거 맨 끝에 이렇게 미니 다큐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도 NHK 베껴서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NHK 대하 드라마는 끊이지 않고 계속합니다. KBS는 좀 하다가 끊기고 이번에 몇 년 만에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 드라마 중에 천지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 주인공이 나우에 가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NHK 대하 드라마의 타이틀 롤을 맡았다고 하실 정도면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예, 적어도 일본인한테는. 근데 그 사람이 이 사기 판본을 갖고 있어. 누구한테 선물을 받은 거죠, 고승한테. 그러니까 이 사기라는 게 일본 그 무사들이라든가 이런 그 지식인 계급한테 어느 정도 위치였냐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국보고요. 그래서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다음에 코로나 풀려서 일본에 한번 갈 기회 가서 한번 직접 좀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충신장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충신장이라고 있는데 일본 발음은 주신구라라고 합니다. 근데 1702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전국시대에 물은 좀 많이 빠졌는데 자기 주군인 우에스기라는 이 주군을 잃은 뭐죠 로닌이라고 하죠. 로닌 로닌이라는 말 많이 하는데 로시라고 우리 그땐 로시라고 그러는데 사람 인자를 바꾸면 로닌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군을 죽인 원수를 갖다가 쳐들어가서 46명이 들어 죽여버려요. 그리고서는 센카쿠지라는 절로 이렇게 폐각을 한 다음에 막부에 처분을 기다리는 시대의 대사건이 벌어져요. 그 당시에 평화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아주 대형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일본의 이제 최고 학자 중에 하나가 무로 큐쇼라는 사람이 진시황 척살에 진시황 너무 여러분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형가에 비유를 하면서 이들의 사면을 주장을 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중간에 타협을 해가지고 명예로운 할복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일본에서 이게 뭐 드라마, 영화로 만들어진 게 뭐 이게 헤아릴 수가 없었죠. 한번 충신장 주신교를 한번 쳐보시면은 이미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으시고 그냥 포스터 이미지로만 봐도 그냥 영화 컷이 아니라 포스터로만 봐도 몇십 년 일본은 그냥 우리나라 뭐 장혜빈이라든가 뭐 사도세자만큼 많이 우려먹은 소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쨌든 사기의 고사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긴 직접 가봤어요. 이상하게 사진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옛날 찍은 사진이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도쿄에서 1시간 반 정도 되면 오이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기 경상도 말로 오이소 이런데 이게 아니고 그런데 일본 최초 해수욕장입니다. 해수욕장인데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홋카이도 도쿄에서 교토로 가는 길 옆에 있는데 제가 직접 갔었어요. 그래도 직접 갔었는데 창단각이라는 별장이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근데 이토 히로부미가 이 불어낼 시를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창당에 물이 맑으면 내 가끈을 씻고 창당에 물이 흐리면 내 발을 씻으리라. 그래가지고 요 이름을 창단각이라고 자기 별장을 갖다가. 그래서 심지어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기생들 이 허벅지를 베개로 하면서 누우면서도 이 시를 근데 이게 영친왕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영친왕한테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영친왕 사진들도 이렇게 있고 그럽니다. 근데 이 안에서 일본 제국 헌법 논의도 있었고 물론 우리나라 침략이라든가 을사늑약 같은 그런 중요한 일에 대한 결정도 여기서 많이 내려졌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거길 갔었는데 물론 이제 알고서 갔죠. 이토히로 별장이 이제 알고서 갔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게 뭐냐면 그건 다 알고 갔는데 요 앞에 이렇게 버스 정류장 팻말이 하나 있어요. 근데 하루에 한 시간에 2번 정도는 버스였는데 이름이 통감도더라. 네, 근데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총리를 3번인가 4번 지냈습니다. 그래서 뭐 총리도라고 하든가, 뭐 일본에서는 뭐 어쨌든 인물이니까 뭐 방문도라든가 뭐 이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왜 하고 받은 벼슬 중에 통감도냐.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근데 그때는 개방을 안 했고요. 이것 때문에 한번 일본 야후드로 가서 찾아봤더니 2024년에 개방, 지금 수리 중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오래 하는지 2024년에 개방을 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한 번 더 찾아가 볼까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저희한테 나크 투어리즘이 되는 셈인데 나쁜 장소라도 가봐야죠. 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짓을 했나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참고 삼아 하나 말씀드리면 이토 히로부미 부인이 기생 출신인데 자기가 이토 히로부미는 그렇게 대단한 귀족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하급 사무라이 집안이었는데 도망 이렇게 그 당시 이제 메이지 그때 이제 굉장히 격변기였거든요. 그래서 서로 막 칼질도 많이 하고 막 그런데 어디서 도망치다가 그 기생이 숨겨졌대.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바람은 엄청 폈는데 버리진 않았다고 버리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연호라는 걸 아시죠? 연호라는 걸 아시는데 태사공 우리 사마천하고도 관계가 있죠. 보통 이제 한무제가 최초로 연호를 쓴 거죠. 예, 연호를 썼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썼던 연호가 태초죠. 태초. 우리 태사공 사마천은 역사 가기 이전에 원래 자연 과학자지 않습니까? 이 천문을 하던. 그래서 태초력이라는 우리가 아는 음력을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물론 그 전에 몇 번 연호를 썼습니다만은 마지막에 썼죠. 한무제로 쓴 마지막에 썼죠. 그래서 한무제가 연호를 계속 바꿨었는데 마지막 썼던 연호, 제일 오래 썼던 연호가 태초인데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마지막 청나라 황제였던 선통제까지 계속 연호라는 걸 사용을 했었습니다. 뭐 말년 몇 년, 무슨 강의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유일하게 아직도 연호를 쓰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 연호가 지금에 쓰고 있는 레이와가 일본의 만요슈라고 한자로는 만엽집이라고 있는데 우리 중국어로 치면 지경 같은 시집이에요. 지경하고 당시를 합친 것 같은 시집인데 지금 쓰고 있는 레이와를 제외한다고 모두 중국 고전이 추천돼요. 그래서 당연히 사기에 나오는 것도 많이 연호로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1904년에서 호리카와라는 일왕이 썼던 진시황본기에서 썼던 게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초쇼, 스토쿠라는 또 역시 진시황본기에서 사왔고 헤이지, 또 이제 하본기에서 나왔던 대목들을 사용을 했고 코안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쇼, 아까 이제 고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남북조 시대에 북조에서 사용했던 연호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쭉쭉 나오고요. 고쇼, 만지 뭐 이런 대목들이 문장 중에서 두 글자를 딱 두 글자 정도를 떼가지고 연호를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헤이세이라는 연호는 들어보셨죠? 이걸 들었던 양반이 혹시 기억하세요? 저 양반? 조금 되긴 했는데 얼굴은 어디서 익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 때 일본 총리였던 오부치 게이죠. 네. 근데 저걸 발표를 했을 때는 관방장관이었어요. 총리 비서실장이죠. 예, 관방장관이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 해당이 되는데 그때를 발표를 하면서
이제 다음 총리 자리에 붙이죠. 근데 저 양반 때가 저 양반 총리할 때가 한일 관계가 제일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과로로 60대 중반에 죽어가지고 한 3, 4년도 살아계셨으면 좀 한일 관계도 좋지 않았을까. DJ랑 또 굉장히 그 관계가 좋았던 총리셨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총리가 될 때는 그 일본에서 혹평이 많았어요. 식은 피자 같다고. 그러니까 그 양반 한 말이 걸작이었죠. 저기 렌즈에 데우면 먹을만 합니다. 예, 이런 말도 하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근데 뭐냐면 하반기에 그 대우 하왕조의 우임금이죠. 우임금이 공적을 칭송하는 데서 내평외성, 내부는 평안하고 외부에서 이룬 것이 많다라는 거에서 한 글자씩 떼가지고 헤이세이라는 연어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드릴 게 뭐였냐면은 그 일본에서는 그 양대 대학을 갖다가 일본에서는 구제대라고 그래요. 구제국대학 7개 대학이 있는데 그 지금은 제국자가 떼고 이제 동경대, 도쿄대, 교토대, 뭐 큐슈대 이런 식으로 7개 대학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이제 대학을 굳이 서열로 이렇게 친다고 그러면은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저기 그 뭐 스카이 소위 말하면 스카이 뭐 그다음에 서강대 뭐 서경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지방하고 상관없이 물론 도쿄 7개 옛날 제국대학 서열 1위서부터 10위까지입니다. 그런 다음에 물론 이제 과라든가 단과대별로 좀 선호도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와세다대나 뭐 게이오대나 뭐 이런 대학들은 7개 대학 밑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양쪽에서 쌍벽을 이루는 대학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동경대하고 도쿄대하고 교토대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대학은 학풍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 도쿄대학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관료라든가 그 이제 정계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렇답니다. 근데 교토대학은 주로 공부를 하는 쪽, 학자 쪽으로 가는다든가 전문가 지향성이 좀 강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교토라는 데가 경도잖아요. 한자로 말 그대로 서울이라는 뜻인데 이게 도쿄로 이제 일왕 이제 이사를 가면서 그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이게 천년 그 수도라는 이름의 껍데기만 남았는데 그래서 교토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는 그 이제 경제력이라든가 이제 이런 규모로는 도저히 도쿄로는 상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학문이나 이런 거는 물량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승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도쿄대학이 생긴 후로 교토대학이 생긴 후로는 학풍이 좀 도쿄랑은 차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학문이라든가 이쪽으로 많이 집중을 했는데 우리 우승원 박사님도 공부를 좀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기업들도 여러분 잘 아시는 닌텐도라든가 쿄세라 같은 기업들은 교토에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근데 니신식품이라든가 뭐 스미토모라든가 이번에 오사카에 있는 이상 시작한 재벌들은 이상하게 본사를 도쿄로 옮겼습니다. 다. 거기서 시작한 기업들이 다 도쿄로 옮겼는데 교토에서 시작한 기업들을 옮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본 회사원이 노벨상 받은 적이 있었죠. 회사원이 그 정밀기계 관측 기계를 만드는 그 시마즈 제작소라는데 그것도 교토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그 교토라는 데 도시 자체가 그리고 사회당이나 공산당 득표율도 딴 데보다 굉장히 높고 물론 당선될 정도까지는 못 갑니다만 다른 지역보다 10%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이기도 한데 그 중에서 이제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도 교토대 출신이 제일 많습니다. 일본에서 도쿄대보다 3명인가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학풍이 그런 데인데 이 학교가
그 사마천 연구로 저기 사기 연구로 아마 9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였을 거예요, 수준이. 저도 맨 처음에 학과에서 사기 원전 공부를 처음으로 했던 항우분기였는데, 그것도 저기 다키가와인가 하는 일본 그 교토대 교수가 쓰신 정리한 사기 회주고증이라는 걸로 그 사기 강독을 공부를 했었어요. 항우분기를 공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여기 이제 교토대 출신들 중에서 주목하실 만한 분들은 그 옆에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일단 일본 분들도 말씀을 드리면 아마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돼서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미야자키 이치사다. 그리고 요시카와 고지로. 이분은 별명이 뭐냐면 일본에서는 중국 역사계의 천황이다. 일본 애들이 그런 좀 과장이 좀 심하긴 한데 그 정도로 이제 대단한 학자고, 나이토 코난, 하네다 도루,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이나미 리스코라는 분은 그 중국 역사계의 일본에서는 별명이 시오노 나나미. 네, 이제 그런 우리나라도 다 거의 다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굉장히 쟁쟁한 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주목할 만한 게 요 옆에 지금 이제 절판이 돼서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책일 텐데, 머튼 왓슨이라는 그 미국 학자신데 이제 중국하고 일본 공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가 이제 1950년대 이때부터 공부를 시작하셔서 그 본토에 갈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엔 완전 냉전 시기여가지고, 그래서 일본에 들어와서 교토대에서 그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일본에서 돌아가시는데 거기 60 다 돼서야 본토에 들어가실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안 맞아서 그런지 결국 그 중국 본토랑은 이제 여행만 하고 이렇게 하시지 머무르고 연구를 하고 그러지 못하셨는데, 이분이 저기 교토에서 공부를 할 때 요 밑에 있는 요시카와 고지로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요시카 연구 조교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신 것도 일본에서 돌아가셨는데, 조금 늦게 태어나셨으면 아마 본토에서 공부를 하셨겠죠. 한 20-30년 늦게 대학교였는데, 근데 그 당시 어쨌든 저렇게 뜻을 세워서 공부하신 분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분이 도쿄대나 이런 데 택하지 않고 교토대를 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교토대 중국 연구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제목을 이제 교토대 창립 건립 9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중국 학부에서 나온 책이 거창하죠. 일본 발음으로 교다이 시키인데 교토대 약자를 경대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경대고 그쪽 발음 교다이라고 하는데 교다이 시키라고 할 정도로 저런 제목을 내서 책을 낼 정도로 굉장한 연구 성과를 자랑하고 있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혹시 영화 동주 보신 분 계세요? 영화 동주. 네, 동주. 동주 계신 분 계시는데 그때 윤동주의 그 사촌 외사촌이자 그 친구인 송몽규라고 그때 같이 나왔는데, 그 송몽규는 교토대학에 들어가. 근데 윤동주는 조금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토대학을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교토대학이 이제 대만이나 이등리 총통, 대만의 리등리 총통도 교토대학 출신인데 식민지 출신 학생들을 좀 많이 받아줬어요. 그리고 한글학부의 태두이신 최연배 선생이 또 교토대 출신입니다. 그 밑에서 연희 전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 굉장히 가고 싶어 했는데 약간 간발의 차이로 못 들어가가지고 옆에 도지시아 대학이라고 교토에 이제 거길 들어갔는데 그 뒤로 이제 아시다시피 후쿠오카 현무소에서 이렇게 의문의 주사를 맞고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어쨌든 학풍이라든가 게 많이 다르고 특히 사기 연구에 대해서는 굉장한
그 수준을 갖고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뭐 더 찾아보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일본 그 뭐 정치인이라든가 그 옛날 뭐 유명 다이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사기에 대해서 어떤 걸 갖고 있었는가를 좀 더 찾아봤어야 되는데 시간도 한정이 돼 있고 그리고 또 다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오늘은 그 일본인이 사랑했던 일본인들조차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책 사기에 대해서 아주 살짝 알아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